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현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가까스로 과반을 유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요. 하지만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가 무효표에 대한 공식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사실상 경선 불복을 시사해서 내홍도 예상이 됩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했습니다. 이재명은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무효표를 합산을 하면 과반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이 아마 잘 결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축하 말씀을 해주셨다니까. 혹시 이낙연 대표가 경선 불복을 말씀을 하시거나 하면 이제 최종 후보로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미리 계산하다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전통대로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관련 내용 신문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신문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자, 아슬아슬했던 50.29%.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55%를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여유 있게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막상 뚜껑 까봤더니 50.29%. 아슬아슬했고 하마터면 결선 투표 갈 뻔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어제 속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62.37%, 이재명 후보가 28% 정도를 받아서 사실상 이낙연 대표의 절반도 못 미치는 선거인단 그러니까요. 투표를 받았기 때문에 막판에 굉장히 많이 뒤집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3차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당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민들이 참여한 네. 그런 선거인단이라는 점에서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가 좀 달라졌다는 것이 보이고 이것을 기점으로 앞으로 있을 본선에서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래쪽에 조선일보 보시죠. 왜 이렇게 참패를 했느냐라고 이재명 지사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건 국민의 회초리다. 대장동의 가짜 뉴스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게이트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yway,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됐고요. 그래서 승부사 본색을 드러냈다. 또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던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를 거쳐서 경기지사까지 하고 대선 후보가 됐는데 한번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과 다른 턱걸이 과반이었습니다. 50.29%. 김경재 의원님, 네. 대장동 의혹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결정적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대장동 관련된 의혹의 책임이 네. 곽상도 의원이나 국민의힘 쪽의 책임인가 아니면 이재명 지사 쪽 책임인가 대체로 여론의 한 50% 정도는 이재명 지사 쪽 책임이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 책임이라고 보는 것은 한 35% 내외 이렇기 때문에 거의 국민의 과반수가 지금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책임론을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어제 3차 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원이 아닌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원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충성이 강하지만 네. 지금 일반 국민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얘기가 거의 안 먹히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저런 선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캠프 내에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네, 뭐 어제 상당히 이질적인 결과가 하나가 있었었죠. 3차 선거인단의 발표, 경선 선거인단의 발표가 그렇게 볼 수가 있었었는데 네.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기존의 1차 경선 선거인단의 결과, 2차 선거인 결과와는 매우 판이한 숫자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물론 이 중간에 이 대장동 사건이라고 게이트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그 어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꺾이진 않았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어저께 이 3차 선거 경선선거인단의 결과는 그 대장동 게이트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이 이후에 다른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차 선거인단 투표할 때도 대장동 의혹은 존재했고 네네네. 또 그전에도 그런 비슷한 의혹이 네. 있었는데 왜 3차 선거인단에서 이렇게 그 전 두 번의 투표와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직 캠프 측에서도 명확하게 분석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네. 많이 당황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최종 투표율은 50.29%입니다. 가까스로 과반 넘겼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3차 국민선거인단 선거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이겼기 때문인데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최종 누적 득표 결과부터 보여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71만 9천여 표를 받아서 50.29% 과반을 넘겼습니다. 이제 결선 없이 본선 직행하게 됐습니다. 이낙연 후보 56만 표 정도를 얻었는데 39.14%였습니다. 그 뒤를 추미애 박용진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왔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1차, 2차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1차 때는 이재명 지사가 51.09, 또 2차 역시 58.17, 과반 이상의 득표를 했는데 3차 때 막상 뚜껑을 까봤더니 62%라는 높은 득표율을 이낙연 후보가 가져가면서 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8.3%를 획득한 이재명 후보를 턱밑까지 위협을 하게 되면서 결선까지도 갈 수 있었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낙연 후보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하지 않고 이후에 긴급 회의 끝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차분한 마음으로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일단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지지자를 떠난 이낙연 후보, 그리고 저녁 8시 반쯤이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긴급 회의를 가졌고 이의 제기를 공식적으로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홍영표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이 지도부가 어느 정도 이걸 인정하면서도 이걸 방치하거나 묵살하고 이러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임명장까지 수여한 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졌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결선 투표를 해서 누가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차적인 하자, 또 많은 어떤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과 이게 도저히 이 문제를 가지고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이 조항이 불비한 조항이고 불완전한 조항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니까요. 해법을 마련하는 데는 약간 지금 시기를 지금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국면이 온 거죠. 절대 손댈 수 없다. 이 자세는 지금 이 중대한 상황을 대하는 자세는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낙연 후보 측은 굉장히 완강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의 신청해야 되고 결선 투표 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받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낙연 대표 측에서 인간적으로 또 이게 감정적으로
아까워한다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이해는 돼요. 네. 하지만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인 거고 지금은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앞두고 있는 또 우리가 여권으로서는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선 경선 과정이지 않습니까? 사실 경선 불복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저런 언행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어떤 선거 결과에서도 누구나 패자는 있고 그 패자는 항상 아깝거든요. 근데 그 아까운 것을 또 그 불복하는 절차 그것 또한 또 우리가 민주주의의 전체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승복할 줄 아는 자세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행태로 보여지긴 합니다. 김재섭 위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낙연 후보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당원 당규의 해석의 문제로 귀결이 될 텐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민주당에 있는 당원 당규 규정상 네. 결선 투표가 있다라는 조항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를 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결선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무효표를 만들 것이냐 여부가 이제 선관위의 해석과 최고위원회 해석으로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한테 조금 우호적으로 한다 그러면 결선 투표를 가되 무효표를 합산할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그 후보의 입장도 제가 이해를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은 당원들이 참여해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의 후보를 우리 손으로 뽑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들이 뽑았던 표를 그냥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것 때문에 사실 이것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과연 정당 정치에 옳으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다만 경선 과정 중이고 이미 후보가 뽑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결정을 번복해버리면 당에 엄청나게 큰 혼란이 생깁니다. 당시에 만약에 무효표를 빼겠다고 지도부에서 결정을 했었으면 그때 당시에 강하게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으면 사실 그때 가서는 타이밍이 맞았을지 몰라도 이미 결과가 다 나온 상황에서 이제 와서 다시 경선 불복을 시사하는 것은 사실 당원들이 보기에도 조금 입장이 난처하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선관위 회의의 결정에 있어서도 사실 경선 과정 속에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메시지가 충분히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들을 고려해 보면 받아들여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렇게 무효표 처리 방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이유는 무효표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재명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무효표로 처리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효표로 처리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29%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넘습니다. 그래서 결선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무효표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49.3%입니다. 과반에 살짝 못 미치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지사의 결선 투표 한 번에 더 승부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뒤집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는 어떤 입장인지 이 부분을 한번 또 저희가 확인을 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경선 불복을 말씀을 하시거나 하면 이제 최종 후보로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미리 계산하다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전통대로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무효표를 합산을 하면 과반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이 아마 잘 결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축하 말씀을 해주셨다니까 저는 그냥 우리 당이 결정하는 대로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그리고 문 대통령 역시 저를 수용했다,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 선관위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 법률적 근거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입니다. 제59조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59조 1항에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당의 선관위에서는 정세균 후보 그리고 김두관 후보를 향했던 한 2만
한 8,000표 정도 되는 그 표들을 무효화했던 겁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50.29%가 나왔던 것인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수용할지 안 할지도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고심을 할 것 같은데 앞서 두 분께서는 뭐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경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말로 고심이 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3차 국민 투표가 그러니까 저 규정의 해석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게 민심의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보면.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이낙연 지지자들이 과연 이재명을 찍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재명을 안 찍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되게 높았는데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 후보자들은 그럼 이낙연을 찍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경우에는 대체로 찍겠다고 하는 확률이 매우 높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의 흐름을 가지고 본다면 저 3차 국민투표의 결과가 너무 쇼킹하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도 저 규정의 해석의 여지가 도대체 있을까 없을까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이래도 후유증, 저래도 후유증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일 정도가 정말로 물밑에서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쿨하게 그냥 당 지도부의 결정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마 물밑에서 어마어마한 아마 물밑 의견 대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 겉으로는 결정 따르겠다 이렇게 좀 평온한 표정이긴 해도 속에서는 또 그게 아니지 않을까 싶은 뭐 지금의 이재명 후보는 1위 후보이니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낙연 후보 측의 뭐 이의 제기 자체는 뭐 누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그리고 규정에 있는 내용이고 이의 제기 자체가 그렇지만은 지금 방금 보였다시피 지금 59조 후보 사퇴 무효표로 처리하는 규정 자체가 지금 바로 생긴 규정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2012년도 민주당 대선에서도 있었었고 그 뒤에도 똑같은 규정들이 계속 적용되어 왔었었고 특히 이낙연 후보가 작년에 당 대표로 선출되던 시절에 20대 민주당 대선 선거를 위한 규정을 정할 때 이 규정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은 1년 전에 이미 다 정해졌던 것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벌써 이낙연 후보가 40%의 지지율을 얻고 있었고 본인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규정에 정확하게 당 내 대선 그 선출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다소 약소한 차이로 본인이 졌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승복할 줄 알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찌 보면 민주당이라는 전통성 있는 정당 정치에 또 오랜 또 본인이 적통을 가진 어떤 후보로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은 결정을 지금 고민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승복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일단 이재명 지사의 승리를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입장도 보겠습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선의 경쟁을 펼친 다른 후보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조금 생각이 항상 다르겠죠.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가 떨어지고 나니 지금 또 4.4.5입이라는 또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또 당사를 찾아가서 또 항의 시위까지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민주당의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낙연 후보의 어떤 그 입장도 차후에 나올 것들도 한번 저희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일단 확정이 되면서 야당과의 대장동 프레임 싸움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의식한 듯 강력한 부동산 개혁을 강조하면서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또 경선 후보들은 당연히 이재명 리스크를 이용해서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서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 기득권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자, 저러한 이야기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판에 야당에서 외야에서 송구한 특검공을 이낙연 후보가 받아서 홈으로 던지기만 했으면 홈에서 이재명을 잡는 타이밍이었다. 생각이 많아서 머뭇하는 사이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대장동 비리로 구치소에 가야 할 사람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다. 아무튼 축하한다. 우리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다. 대선이 범죄자 대선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전과 사범이 대통령이 된 일은 유사일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김재섭 위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재명 지사가 된 게 뭐 다소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이제 만발의 준비를 또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 있고요. 이번에 3차 선거인단 결과가 굉장히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3차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62%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또 3차 인단 투표에서 또 우리가 특기를 할 만한 것이 뭐냐면 1차 선거인단 때 한 70% 투표를 했고 투표율이 2차 선거인단 때 50% 정도로 투표율이 낮았는데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81%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는 당연히 2차 선거인단 투표가 이루어졌던 시기와 지금 3차 선거인단 투표가 이루어졌던 시기상의 대장동 게이트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좀 분명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어떤 뭐 소위 말하는 토건 세력들의 게이트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과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당시 그 2차 선거인단 투표가 이루어졌던 9월 말 10월 초에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들이 많이 잡혔는데 사실 10월 초가 조금 넘어가면서 중반으로 향해 가면서 이재명 지사와의 연계성들이 밝혀지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3차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당원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한 선거인단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를 민주당의 최후보종 후보로 올리는 것은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지뢰 받을 수 있겠다라는 집단 지성이 발휘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칼끝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수사 결과가 진행이 될수록 이재명 지사와 이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 간의 연계성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는 국민의힘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 지사를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한다라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일단 뭐 또 짤막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네. 지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결선 투표는 없지만 그래도 대장동이라는 큰 어떤 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가야 이제 본 게임에 가서도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는 어떻게 좀 하고 있어요? 네, 이 문제가 뭐 비단 뭐 짧은 시일 안에 없어질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본선에 가서서도 이제 야당에서 이걸 뭐 소재 삼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렇지만은 이와 함께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우리가 과정에서 지켜본다면 이 사건에서의 돈의 흐름의 방향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듯이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민의힘 중에서도 예전에 친박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내물성이라고 볼 수 있는 대가성이 있는 돈들이 거기에 모여 있던 것들이 지금 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좀 실체 진실이 규명이 되면 이재명 후보의 말이 어느 정도 해명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으로 갑니다. 국민의힘에서도 2차 컷오프 발표 직후에 원팀 정신을 두고 거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2차 컷오프가 있었고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추려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경선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 후보는 서로 자기가
1위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열렬하게 지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나머지 3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4강에 들게 됐습니다. 떤 소문으로는 아주 성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자신이 1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경진 의원께서 지금 옆에 와 계시는데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윤 후보가 홍 후보를 4%포인트 차로 이겼다. 그래서 1위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내용인데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4%포인트 정도 앞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한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 후보가 발끈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김경진 의원님 마침 나오셨으니까 네. 저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고 뭐 근거가 확실한 얘기였습니까? 아마 이제 경선 직후에 여러 가지 내용의 이제 네. 톡이 들어왔고요. 이제 사실은 그때 제가 발언한 워딩 자체가 네. 정확히 4%라고 표현을 한 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소문이 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이걸 확인할 수는 없다. 확인한 바도 아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정확한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런 내용의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을 나는 받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압도적인 그 당원의 지지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이게 결과 발표가 안 되도록 이제 규정상 되어 있는데 그렇죠. 결과 발표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정홍원 선관위원장이나 또 이게 한교수 사무총장께 이제 조금 명구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부터는 저런 일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윤 후보의 승리 그리고 홍 후보 캠프 입장에서도 홍 후보의 승리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김경진 의원의 발언을 들은 홍 후보는 반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그게 공개를 안 하기로 했으면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가 떠도는 것은 옳지도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것은 그건 밝혀야지. 나중에 3차 경선에도 똑같은 억지 주장을 하게 되고 또 경선 불복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건데 그건 안 되죠. 어물장 넘어가면 나중에 3차 경선 끝나고 난 뒤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여기서도 이제 경선 불복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선 불복 사유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김재섭 위원님, 뭐 경선 불복까지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불편했다 이런 얘기겠죠? 뭐 그런 정치적 메시지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 2차 컷오프 결과에 따라서 그거 자체가 밴드웨건을 일으켜서 1등 후보가 더 치고 나가는 1등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 2위를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누가 1등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윤석열 후보를 역전해서 추격해 간다라는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1위라는 인식이 딱 생겨버리면 자신이 가는 어떤 그 가속도를 더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예민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근데 아까 저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있어서도 이미 선관위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거 관리라든지 굉장히 공정하게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그렇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경선 불복의 사유로 되기에는 대단히 어렵고 그럴 가능성도 겨우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각각 후보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원래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냅니다. 내가 1등이다, 내가 1등이다 라고들 다들 이야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평범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조금 경고를 한다, 불편하게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그냥 경고 메시지 정도를 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후보 어쨌든 윤 후보를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보를 싸잡아서 같이 묶어서 범죄 공동체라고 비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의 후보는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고 야당 후보도 주요 후보는 똑같이 장모, 그다음에 부인, 본인 전부 지금 조사를 해서 자칫하면 감옥을 가야 되는 그런 범죄 공동체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건 범죄 대선이 되는 거죠. 범죄자들끼리 붙는 대선이 그게 옳은 대선입니까? 자, 윤 캠프에서도 반발에 나섰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윤 캠프 관계자가 이성을 상실한 듯한 막말을 한다. 막말병은 불치병이다. 자신의 머리와 입부터 세탁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자, 홍 선배님, 우리 같은 편 아닙니까? 경쟁은 하되 좀 품격 있게 동지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홍 후보가 얘기하고 윤 후보도 얘기하고 또 윤 캠프에서도 얘기하는 것인데 뭐 우리끼리는 원팀이 돼야 된다는 이 기조에서는 좀 변함 없도록 행동하자. 원팀이 되지 못하는 상황까지는 우리 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님, 이 머리와 입부터 세탁하라라고 한 발언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저 부대변인께서 이제 아마 그런 내용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게 선거가 특히 당내 경선이 아무리 격렬해도 사실은 지켜야 될 금도가 있고 네네. 특히 대선 후보 본인들은 이게 품격과 교양 있는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토론회 할 때도 사실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게 네.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가 또는 지식이 얼마나 정치한가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 후보가 얼마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네. 얼마만큼 포용력 있고 여유 있어 보이는가, 사실은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홍 후보께서는 어떻게든지 무슨 범죄 관련 뭐 이게 고발 사주 이걸로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좀 이미지를 덧칠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사실은 후보들끼리는 최소한 밑에 캠프의 대변인 단위라든지 캠프의 참모진끼리는 그냥 막 이렇게 설전을 벌이면서 싸운다고 할지라도 후보들끼리는 품격을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설전이 벌어지고 서로 좀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이 이 투표율,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가 되려 혼란을 크게 가져온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서재 변호사님, 네. 민주당은 공개를 하고 국민의힘은 공개하지 않는데 일단 민주당 공개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도 있고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이렇게 설전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공개하는 게 나을까요? 많이. 네, 뭐 이번에 뭐 과반 논란을 지켜보면 공개하지 않은 것도 낫겠다라는 것도 좀 듭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뭐 미국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 선거 제도나 뭐 여러 선거라는 것은 나라마다 고유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것이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을 뭐 이렇게 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답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누구나 투명한 결과를 다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선거 자체는 지금 선거 인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발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발표를 해도 선거법이 저촉이 되지 않는 건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원 선거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합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발표하는 방식인데 지금 우리 공선법 108조 12항에 보면 그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를 예비 경선 기간에는 공표 자체가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표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각에서는 지금 그러면 당원 선거 결과라도 발표를 해라. 이번에서도 아주 근소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이긴 것이냐. 그럼 여론조사는 누가 이긴 것이고 당원 선거는 누가 이긴 것이냐. 이번에 홍준표 후보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사이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도 설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당원 선거 결과라도 발표를 해달라라고 하지만 또 이것은 당원 선관위에서 발표를 하지 않기로 그냥 결정을 한 상황이라서 완전 비공개가 돼버렸거든요. 저는 아까 홍준표 후보의 어떤 경선 불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 같이 뭐 결과가 공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로 이걸 가지고도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마당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차 경선에 있어서도 지금 그
여론조사의 그 문항 자체도 지금 룰 합의가 안 됐거든요. 적합도 조사냐, 이제 경쟁력 조사, 경쟁력 조사냐,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민정 후보가 뽑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데 문항에 대한 어떤 문구 합의는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구 합의가 과연 이 경선 기간 중에 합의가 잘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경선 끝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민주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뭐 경선에 대해서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됩니다만은 어떠한 그 이 경선 불복이라는 것이 잠재돼 있는 어떤 진짜 내관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비공개로 하는 걸 당이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지켜볼 뿐인데 이러저러한 잡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2차 컷오프가 끝났고 통과한 4명 후보들 오늘부터 이제 또 토론회들이 10차례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1차 합동 토론회가 시작되는데 4주간의 본경선 시작합니다. 11월 5일에 이제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되는데 주말에도 굉장히 분주하게 후보들은 움직였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역시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는데 어디로 갔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원 메시지고 이게 세상에 뭐 이 부적을 손바닥에다가 펜으로 쓰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제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아니요, 이 성경책이 아니 우리 원래 집에도 몇 권이 있고 이거는 저 김장한 목사님이 따로 이렇게 해서 주신 겁니다. 그쪽으로 안 목사님 말씀 명심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각한 많은 분들이 특별한데 주님께서 자, 교회에 가서 또 목사님도 예방했는데 그리고 SNS에도 또 유년 시절에도 교회를 갔었다는 사진을 좀 공유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이게 언제입니까? 사진만 봐도 다 아주 옛날처럼 보이는데 아마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시절이다. 그리고 뭐 밥을 많이 먹었다. 뭐 간식 먹는 듯한 저 장면까지 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주술 논란을 조금 이제 왕자와 이런 것들, 손바닥 왕자 논란 이런 것들을 조금 덮어보려는 아마 윤석열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의 어떤 의도가 담긴 교회 방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덮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이 주술 논란, 미심 논란 많이 있었죠. 손바닥의 왕자 논란은 아직도 솔직히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그 후에 나왔던 뭐 총공 스승이라든지 특정부에 침을 놓는다는 분들과의 이제 인연이 강조되면서 주술 미실 논란이 있었고, 사실 주술과 미신과 관련해서는 가장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본다면 좀 기독교 신자들일 수 있거든요. 기독교 신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미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많이 실망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주말에 기독교 이제 순복음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 그동안의 주술이나 미실 논란이 좀 타파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게요. 아무래도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보도에 따르면 대학 시절에는 뭐 천주교에 다니면서 세례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고, 또 검사 시절에는 또 절에도 다녔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주술이나 미신에 대해서 꽤 가까이 두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순복음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냥 두루두루 다 믿으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본인의 좀 종교가 어떤 건지 좀 저도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네. 그래서 주술 미신을 정말 이제 이 논란을 타파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뭐 교회를 찾아가고 뭐 절을 찾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정치 비전, 그다음 정책 이런 걸로도 정명승부해서 윤석열은 나는 이런 걸 하겠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지, 언제까지 이러면 교회를 다니는 모습으로 주술을 타파하고 이런 해명은 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참모니까 이제 하십시오. 예, 네, 네. 예. 그 얼마 전에 이제 후보께서 그 대학로에 있는 기독교 회관 찾아가서 한 2주 전에 찾아가서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께 두루두루 인사를 드렸고요. 아마 지난주에는 저기 조계사도 다녀오셨고 아마 한 2, 3일 전에는 저기 단양에 있는 구인사도 다녀오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역 의원을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제 모든
종교인들하고 이게 소통의 차원에서라도 다 만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정치인들의 종교는 기천불,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믿는다. 사실은 이제 그냥 의원들끼리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아마 카톨릭 세례명도 있고 절에서는 아마 수계를 받은 아마 법명도 있고 지금 뭐 그러셨다는 것 같고요. 이제 어떤 이 왕자 논란 같은 경우는 저희 참모진들이 제가 국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 참모진 후보를 잘 모시겠다라고 죄송한 말씀 드리겠고, 후보께서 굉장히 이렇게 종교와 소통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후보께 이제 불경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불경이 법구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구경이나 수타니타파의 좋은 구절들 우리 후보께 가끔 한 번씩 보내드리고, 또 성경에서는 시편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구절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후보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참모진의 희망은 그 논란 좀 그만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교회 찾아갔다고 하니까 여권에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뭐 주술 논란, 왕자 논란 이 부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해는 되긴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논란은 또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자,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람 순서 오랜만에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인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배구 선수 이다영 선수입니다. 자,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내 활동을 접고 지금 그리스로 이적을 하는 이다영 선수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결혼 소식도 접하지 못했는데 이혼 소송이라니, 정말 배구 팬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뉴스가 아닐 수 없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왜 결혼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저도 이 보도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심지어 이다영 선수는 2018년도에 만난 지 교제한 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도 이혼이 아예 된 상태가 아니고요. 이혼 소송 중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부녀 상태입니다. 저 또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놀랐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인기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결혼 사실을 숨겼던 것 같기는 한데요. 그 관련해가지고 남편 측 주장은 충격적이거든요. 그 이다영 선수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그것들이 이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이제 인터뷰가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다영 선수 측은 굉장히 좀 선수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타격을 면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다영 선수 남편을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가정에서도 폭언, 폭행을 일삼았다고 하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 욕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막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숙소에 7시까지 픽업을 가기로 했는데 제가 한 7시 1분에 도착을 했어요. 이 1분 때문에 터지죠, 일단. 키도 저랑 거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냥 여기 이렇게 좀 밀고 치고 하는 게 좀 세죠. 안 그래도 걔는 이게 힘이, 이 손님이 좋아서 부모님하고 다 같이 이제 저희 집에 있을 때 뭐 부엌 가서 빼고, 그 당시 네, 잠깐 이다영 선수 소식은 접고 대장동 의혹, 김만배 씨가 검찰에 출석하는 장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검찰 출석입니다. 지금 화천대유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는 김만배 씨,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인데, 검찰에서 과연 어떤 조사를 받는지 그 부분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하고 들어갈지 또 궁금한데, 직접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소동을 일으켜서 매우 숭고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동과 법조계에 350억 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어떻게 입장이십니까? 검찰 수사에서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천화동 실소유주가 본인이라고 인정하신 겁니까? 네. 그리고 이 각자들이 분담해야 될 비용들을 과다 부풀리면서 사실이 아닌 말들이 오갔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은 없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계좌 추적 등 자금이 입출구를 철저히 수사하신다면은 이 현재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호화 법률 고문단은 왜 고용하셨고 그분들 역할은 뭔가요? 호화 법률 고문단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 방어권 차원에서 통상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하여튼간 검찰 출석해서 이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50억 클럽 논란에 대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 권순일 전 대법관 그렇게 자주 찾아뵀던 이유는 뭔가요? 아, 저희 동양 선배신데 제가 이제 뭐 다른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자문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해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그런 바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 관련돼서 어떤 부탁과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법조기자 대부분 법조기자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이 사법부가 그렇게 세간의 뭐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또 뭐 짜깁기 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판 이런 얘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녹취록 얘기하셨지만 정민용 변호사 자술서도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술서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예요. 거기서 뭐 유동규 씨 얘기고 나오고. 만약에 유동규 씨가 천화동인 완의 주인이라고 정민용 변호사가 자술서를 뭐 냈다고 하는데 만약에 유동규 씨가 주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민용 변호사한테 돈을 빌렸겠습니까? 근데 녹취록과 자술서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두 분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건 뭐 주장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도 의원 아들 회식금은 상식적으로 지나치게 큰 액수라는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뭐 그 부분은 이제 그분 나름대로의 저희 일을 하면서 재해를 입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일반 어떤 평가보다는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희 회사야 이 상여금이나 이런 수익금을 분배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절차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는 제가 좀 더 고민 좀 하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혹시 아파트 분양수익 왜 다른 회사들에게 넘겼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김만배 씨가 검찰에 소환하면서 검찰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일단 뭐 꽤 구체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난처한 질문에 있어서는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어떤 입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지금 보여졌는데 일단 천화동인의 실소유주는 유동규 씨가 아니라 본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네. 이거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펀드의 소유자가 누구냐?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유동규 윗선의 그 누군가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그런 어떤 문구가 녹취록상에 사용됐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김만배 씨는 이거 아니다. 그거 그냥 내 거다. 그렇죠. 라고 주장을 했는데 과연 그 주장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그 녹취록에 관여돼 있는 대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분석한 것 이걸 가지고 검찰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김만배 씨는 최소한 오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펀드 1호는 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라고 아마 기자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취록도 얘기를 좀 했는데 녹취록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편집된 녹취록 그리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내용이 좀 부풀려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불법적인 것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죠? 그러니까 이 녹취록과 그다음에 정민영 변호사의 어떤 진술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김만배 씨가 얘기하는 부분과 조금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지금 김만배 씨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 세 명이서 지금 배당 수익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수익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필요 경비를 어떻게 계상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 이 정 회계사가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고 이게 좀 서로 너무 자기의 수익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그 좀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뭐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화천대유가 가져가는 그러니까 사업자의 수익금 배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김만배 씨의 진술 내용과 그다음에 그 정 변호사, 그다음에 정 회계사의 진술과 녹음 내용 서로 이 지금의 이 녹음 내용, 녹취록의 신빙성과 진술서의 지금 신빙성을 지금 따지는 단계가 되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정 회계사가 제출한 그 19개의 녹취 파일이 과연 원본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정 회계사가 분리한 내용은 뺐을 수도 있는 있고. 뭔가 편집이 된 거일 수도 있다. 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최근에 나온 기사로는 시기가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녹취한 시기가 2019년도가 아니라 2014년도의 내용이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그 녹음의 시점과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그 가려져야 돼, 진위가 가려져야 되지만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이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지금 말씀해주신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녹취록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가 한 이야기인데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천화동인의 실소유주 누구냐라는 얘기에 접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그 녹취록 파일 19개 중에 하나의 어떤 내용에는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얘기 있는데 이 그분이 과연 유동규 씨는 일단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법조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윗선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끔 하는 그 워딩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일단은 그분이라는 일단 그 명칭이 약간 조금 그렇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보다 사실 어린 걸로 지금 나이가 더 어리다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동규는 아닌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녹취록이나 정민용 그 변호사의 진술서에 의하면은 그 천화동인 1호가 그 유동규 거였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분이 누군지까지 특히 그게 이제 더 윗선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화천대유 대장동 의혹의 또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 칼끝을 또 검사들의 칼끝이 그 김만배 씨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수사 결과에 따라 뭐 충분히 구속영장도 청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혐의가 배임과 뇌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만배 씨는 또 뇌물 공여나 그 배임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인신 또 신병 확보 절차가 어떻게 될지도 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권순일 전 대법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재판에 있는 그 즈음해서 한 8차례 정도 권순일 대법관을 찾아갔다는 건데요, 대법원에. 근데 이제 왜 찾아갔냐? 혹시 재판에 개입한 게 있는 것 아니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지섭 위원님께서도 저 말을 일단은 어떻게 좀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뭐 방어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너무 호화 그 변호인단이기 때문에 뭐 세간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정도 변호인단은 삼성도 못 꾸린다. 그런 얘기들이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방어권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권순일 대법관을 8차례나 당시에 이제 찾아갔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법조기자를 만나는데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을 쓴다? 차라리 권순일 대법관 이름을 만나 뵙기 위해 법조기자 이름을 쓰는 건 차라리 납득이 될 수 있어도 그러니까 모든 법조기자들이나 그러니까 대법원에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저거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심지어 뭐 이발소를 갖기 위해서 네네. 권순일 대법관 이름을 썼다. 이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들이고요. 지금 그 드러나고 있는 여러 법조인들은 사실 법조계 내에서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전관으로 따지면 거의 최고급의 이제 정관들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 김만배 씨의 이야기가 지금 말할 때 조금 자신이 없는 모습들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느끼셨어요?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아무래도 뭐 기자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위축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 정도의 변호인단을 단순한 그냥 방어권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상식적으로 누구나 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저렇게 그냥 그 단순한 방어권은 아닐 거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신속하게 오늘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바로? 예. 아니 왜냐하면 이미 유동규 씨에게 5억, 그렇죠. 5억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하는 건데 5억 원의 뇌물 공여가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적게는 4천억, 많게는 조 단위의 이익을 거둔 이 시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럼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구속사유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이게 법원에 가서 재판받아도 수십 년 형량이 나올 이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병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네. 신병 확보가 된 다음에 문제의 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 의혹 제기된 내용들, 그다음에 현금으로 찾아가서 지금 경찰에서 이게 뭐 자금 추적을 하고 네네. 있다고 하지만 과연 뭐 얼마만큼 실질적인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현금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김만배 씨 경찰에서 얘기했다고 변소했다고 하는 내용이 뭐 묘지 주인들에게 뭐 웃돈을 줬다라고 하는데 묘지 주인들은 웃기지도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결국은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나 불법적인 로비 자금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이 간 거는 이거는 회계 처리가 된 거고 투명을 가장해서 간 거고 문제는 현금으로 나갔던 이게 한 300 몇십억 되는 이 돈의 흐름이 도대체 뭐냐. 구속해놓고 일단 조사해서 그거 밝혀내는 것이 결국은 검찰의 수사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정상화로 갈 수 있는가. 이 시금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자, 검찰의 수사 의지를 한번 우리가 의심해 볼 법한 또 그런 내용도 어제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검찰이 놓쳤던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찾았다는 겁니다. 자, 검찰이 압수수색도 해놓고 지금 휴대전화를 못 찾고 있었는데 그걸 경찰에 이제 수사를 시작하고 하루 만에 주변 CCTV를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찾아냈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장유주 변호사님, 검찰에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것만 가지고 뭐 수사 의지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검사들의 또 의혹을 상실시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뭐 의지가 없다라기보다는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은 그 다음날 바로 찾아냈기 때문에 바로 찾아서 압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 반성하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이것만 가지고 수사 의지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오늘 김만배도 소환이 됐고 그리고 김만배 씨 소환을 해서 지금 오늘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신병 확보를 할지 어떻게 또 신속하게 또 치밀하게 수사가 될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핵심이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얼마만큼 수사 인력을 적절하고 충분하게 투입해 주느냐 이 문제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유동규 씨가 밑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실무 직원을 바꿔가면서까지 네. 이 배당 구조를 바꿨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지가 벌써 40일이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사실 그걸 언론에서 취재해서 나올 정도면 이미 배임죄가 딱 들어오고 거거든요. 근데 유동규 씨 지금 구속된 게 지금 한 12일 정도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럼 도대체 이미 언론에서는 한 달 전에 밝혀냈던 것을 왜 이렇게 뒷북을 치고 있느냐. 수사 의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벌써 한 10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시스템으로 피의자의 권리가 완벽하게 보장이 되어 있고 피의자가 조사하면서 변호인 2명씩 옆에 앉아서 입회가
함께 조사를 받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인권 보장 속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1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법 체계가 이게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 됐기 때문에 나온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승명 안쪽으로 이게 지금 일단 현금으로 나간 돈이 수백억이고 단군 일에 무슨 조 단위의 배임을 했다고 하는 이런 사건에서 검사 승명 안쪽 투입해가지고 이걸 밝혀낸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때 했던 얘기가 조국 사건 때 무슨 검사를 70명 투입해 아니 지금 100명, 200명 투입해야 될 때예요. 워낙 큰 사건은 이제는 완벽한 인권보장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입하지 않으면 수사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는 시대예요.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혹시 검찰 관계자나 총장께서 보고 계시다면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이 어떤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하는 의혹에서 정말 좀 벗어날 수 있게 똑바로 수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규 씨는 이제 10월 3일에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오늘이 10월 11일 이제 한 8일 정도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김만배 씨가 오늘 아침 검찰에 소환이 됐고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수사 상황이 나오면은 오후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내일 아침에 또 저희가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 소환 때문에 잠시 미뤄졌던 이다영 씨 이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의 입장에 반박하는 이다영 선수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남편은 이혼 조건으로 5억 원을 달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 변호사 또 재반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뭐 남편 쪽에서는 이제 혼인 기간 중에 본인이 사용한 생활비 등을 요구한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두 사람 간에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지금 아마 재산 분할 관련으로 지금 아마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이제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 뭐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아마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소송에서 이런 것들을 이 소송 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방송에서 노출이 된 것 같은데 뭐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뭐 남편 쪽이 유리하다 또 뭐 이다영 선수 쪽에 불리하다 뭐 볼 수는 없겠지만은 뭐 혼인 기간이 또 짧고 또 그 전에 어떤 생활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산 분할로 이렇게 뭐 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판례나 어떤 법원의 입장에 봤을 때는 뭐 전액을 달라 또 뭐 남편의 요구도 뭐 저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조금 과도한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이다영 선수 측의 어떠한 그 유책 사유도 굉장히 좀 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이다영 선수가 폭언 폭행만 한 게 아니라 뭐 외도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한번 끝까지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윤미향 의원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검찰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김재섭 위원님, 217차례에 걸쳐서 1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라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소장에 이렇게 담겨 있고 뭐 윤미향 의원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 이런저런 변명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납득하기 어렵죠. 뭐 내용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대표의 종합소득세를 왜 법인의 통장으로 나갑니까? 저희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고요. 저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공소장의 내용이 1년 만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윤미향 의원의 재판이 지금 11개월째 지지부진한 면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달라고 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는데 1년 만에 겨우 공개됐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을 보면 또 가관이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윤미향 의원이 양심이 있다 그러면 사퇴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가관입니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저 내용 사실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뭐 다른 야당에서는 제명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우리 당 소속 아니니까 일하면서 선긋게 나서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요. 당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뭐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확정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정 절차가 필요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김경재 의원님, 뭐 의원직 박탈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점쳐 보십니까? 글쎄요, 민주당이 뭐 180석 가까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적으로 민주당 뜻에 달려 있다라고 네. 봐야겠고요. 근데 지금 이소영 대변인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민주당 자체는 지금 그럴 의지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핵심은 지금 저건 재판인데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내용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모금했던 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다음에 그 개인 통장에서 뭐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뭐 식대라든지 이런 걸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구조, 지출 구조라면 사실은 저거 뭐라고 변명해도 유죄가 명확하다라고 지금 판명이 되거든요. 문제는 재판이 왜 특정인 특히 여당 소속에 대해서만 천천히 진행되는지 법원의 어떤 재판 진행의 과정들 국회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좀 냉철하게 따져봤으면 하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만나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곽상도 의원입니다. 자, 곽 의원의 아들이 지난 8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받은 게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조사받고 나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저 차가 고급 외제차였다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차가 뭐 무슨 차를 타고 왔냐 갔냐는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데 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란 게 더 중요하죠. 곽상도 의원이 과거 조국 교수의 딸과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예. 뭐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뭐 그랬었는데 실제는 뭐 조국 교수 딸은 이제 아반떼를 타고 다닌 걸로 드러났고, 근데 실상 포르쉐는 자신의 아들이 타고 이게 검찰 조사에 뭐 나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진짜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더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과거 박상도 의원의 발언 때문에 여권에서는 더 날선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보면은 포르쉐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런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에게 또 유급까지 한 학생에게 육아기 동안 계속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렇게 이제 논란이 커지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제 해명에 나섰습니다. 화면 해명 보시면 이 차는 본인 아들의 차가 아니라 변호인의 차량이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곽 의원이 조 전 장관의 딸을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비판을 했는데 또 그 같은 브랜드의 차량을 곽 의원의 아들이 또 타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 뭐 이런 과정에서 노출이 됐기 때문에 또 비판을 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통막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